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재해를 입으면 공단 심사를 거쳐서 보상금 받고 다시 민사 소송을 거쳐서 위로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임을 밝히기 위해서 뛰고 또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도 없이 지급되는 화천대유의 산재 위로금 40억여 원. 네, 오늘도 화천대유의 의혹들을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12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화천대유 이사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곽 의원뿐 아니라 정희수 전 한나라당 의원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0여 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10월 말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완치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 금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환영했고 육견단체는 대책부터 마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자신도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YTN의 취재 결과 곽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의원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서 고액의 후원금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2년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현재 LH가 출범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통합된 회사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이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오로지 스스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곧바로 이지송 LH 사장도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 코드에 적극 맞췄고 결국 LH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건 정부 차원의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즈음에 화천대유 논란의 핵심 인사가 정치권에도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한 남모 변호사가 지난 2008년 국회 국토위 소속이던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후원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넸습니다. 이듬해 5월에도 또다시 법정 최고액인 500만 원을 냈습니다. 2년간 1,000만 원의 후원이 이루어진 후 공교롭게도 정 의원은 국회에서 LH를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피감기관인 LH가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한다고 문제 삼았고, 심지어 대장동은 민간 자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어서 민간의 기회를 LH가 박탈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LH가 대장동 개발을 고집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집회 시위까지 유발한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2016년부터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정치자금 후원이 본격적으로 집중됐습니다. 남 변호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모 회계사까지 3년간 곽상도 의원에게 모두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 변호사 부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별도로 500만 원을 후원한 기록도 있습니다. 고액의 후원금이 갔다는 것은 충분히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후원금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결같이 고액 후원금이 건네진 점과 후원 기간이 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기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이 재개된 2016년에 이르기까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정치권 후원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이후 인허가가 절실한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가 필요했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한편 화천대유의 사내 이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내 이사 이모 씨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의혹 사건 등을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홍인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대해 경찰이 밝힌 조사 대상은 모두 3명.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437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다른 경영진과 함께 회사 돈 12억 원을 빌린 이성문 대표는 각각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화천대유의 사내 이사이자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모 씨. 이 씨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부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를 맡는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 씨가 15년 전 일했을 뿐이고 3, 4년 전부터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며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15년 전에 좀 일을 하다 오래 하지는 않았고 전혀 몰랐어요. 연락 안 하지는 뭐 10년 이상 됐고 3, 4년 전 이후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경찰은 이 씨가 화천대유에서 감사를 맡으면서 회계 처리 과정을 잘 알았을 거라고 보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성문 대표와 김만배 씨 자금 사용에 위법성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출석 요청했습니다. 일단 한 번 남은 분은 일단 조율 중입니다. 지금.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포착되면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관련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화천대유 자금 의혹 건도 함께 경기남부청으로 넘겨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들으신 대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화천대유 이사인 이한성 씨의 과거 보좌관 이력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이사이자 자회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 씨.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데요.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이화영, 이한성이라는 라인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며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대척점에 서기도 했는데요.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주선으로 이 지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경기도 부지사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이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킨텍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 가셔도 문이 잠겨 있으세요.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이사님이나 홍보실 뭐 담당자분하고 통화가 되시면 모르시지만 저희가 여기가 다 문이 잠겨 있어서 저희가 위치를 안내해드려도 어차피 들어가지는 못하세요. 저 확인해봤는데 지금 사장님 외부 일정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계속 외부 일정이 있으신 걸로 일단 비서실 통해서 확인받아가지고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다만 이 전 의원과의 통화를 통해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전 의원은 이한성 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함께 일한 것은 15년 전의 일이라며 이후 연락하지 않았고 화천대유에 있다는 것 역시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저희 보좌관이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좀 끝날 때 사이가 좀 안 좋게 헤어져서 저하고는 뭐 그 연락도 없는 사이였었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고. 그 15년 전 그때 잠깐 서브 보좌관으로 그 교류를 맺은 이후로는 따로 관계는 없으신 거예요? 전혀 없었죠. 예.
이한성 씨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것은 맞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0년 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도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되던 시점인 2019년 화천대유에 합류해 사업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도 이 씨가 언제적 보좌관이냐며 이 지사와의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래도 15년 전 그 보좌관과 의원의 관계였다라고 하면 15년을 한결같이 이어오는 사이들도 있겠지만 뭐 4년이라는 짧은 의원 기간에 보좌관을 세 차례, 네 차례, 5차례씩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일반화해가지고 15년 전에 보좌관이 15년 뒤에 특정 회사에 이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관계로 연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지사를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후원 회장을 맡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히 박수영 의원이 진짜 그 진위들 분리한 곽상도 게이트인데 이건 전형적으로 물태우기 하려고 뭐 이재명의 측근 이화영이 뭐 보좌관 15년 전 보좌관 이한성 이렇게 해서 뭐 이재명 게이트다. 이건 정말 어거지 중에 상어거지고 살다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박수영 의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오늘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많은 관련자들이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빨리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혀지기를 요구합니다. 대장동 개발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가열되는 가운데 법적 다툼도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네,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에 이어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의원에게도 고액의 후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죠. 그런데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고액의 후원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장동 개발 사업이 크게 따지면 1차, 2차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1차는 제가 기억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한나라당 소속의 이대엽 시장이 등장을 하고 대장동에다가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 근데 그때는 사업 파트너가 성남시와 LH 공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혜 개발 또는 뭐 환경 파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다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한 170여 명 그때 수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은 완전히 흐지부지 없어진 걸로 됐는데 그 사업은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민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분당 성남 쪽에 도시는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택지 개발지구로서의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LH공사가 원래는 개발을 하기로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공사를 막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전에 토지하고 주택이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한 듯해서 막 출범한 LH공사에 대해서 민간 기업과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은 LH공사는 빠져라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신영수 당시의 의원이라든가 정의수 의원 같은 분들이 나서서 국회에서도 민간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구성원들 중에는 저때 당시에 이제 민간 개발로 저거를 완벽하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여부로 구속 수사까지 받았던 인물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2008년, 2009년 이후로는 계속 민간 개발 쪽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예상 못했던 변수가 생긴 게 2010년도에 이제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됐던 거죠.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그냥 민간의 개발을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 말은 이런 거죠.
이 많은 이익을 이 민간이 가져갔는데 예. 그럼 많은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도록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설계를 해준 거냐? 아니면 사실은 더 많은 이익을 민간이 독차지할 수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재명 시장이 이 민간 합동 개발로 일정 지분을 가져온 것이냐? 여기가 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의 의회는 또 다른 당 성남시 쪽에서 의회는 당시 이제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도 민간의 개발을 해야 된다. 성남시가 직접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2015년도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설계 사업 구상이 나왔을 때도 분양이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남시가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더 많았죠. 예. 그런데 지금 LH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왜 민간 기업이 겨우 수익을 내야 되는 그 사업까지 싹 쓸어가려고 그러냐라고 이제 막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겹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뇌물 아닙니까? 국회에서 막 밀어준 다음에 나중에 후원금이 그리로 막 들어가면. 그게 뭐 대가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후원금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일정 부분 로비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정도는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저거는 직접적으로 했다기 뭐 정치자금법 범위 내에서의 최고의 개인 최고액을 했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위반한 건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왜 저렇게까지 그러면 저 분들에게 고액으로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후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바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 민간 개발을 추구했던 사람이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고액 후원을 했다. 이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민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후원을 했던 게 아니냐라고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이제 50억 얘기로 넘어가자면 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재벌 회사가 노동자가 숨졌을 때 준 것이 한 1억 한 3천 5천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노동자가 숨졌을 때의 연평균 매년치를 쭉 보니까 대개 한 1억에서 1억 1천 사이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약간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50억을 생각하면 이것도 아무래도 뇌물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국민들의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땐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이 1억 1천만 원 가량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예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빠져 있을 것이고요. 예. 평균이 1억 1천만 원이면 그보다도 못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의 목숨을 잃었는데도 1억 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의 중간 어떻게 보면 뭐 몸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년이 만으로 6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을 하면서 뭐 재난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해서 50억 원을 가량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다만 그 대가 관계라는 것들을 과연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결국 예. 뇌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어떤 대가로 이걸 지급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만은 어느 정도 개연성은 예. 있어 보이죠. 당시에 2015년에 화천대유가 출범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력이 있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이걸 민간 개발로 돌려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인허가권을 가졌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고액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을 했고 또 곽상도 의원도 역시 정치자금으로 또 후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기업의 그 여러 사람들이 해서 연간 최고 그 각각의 그 한도에 내에서는 개인으로 할 수 있는 후원액을 최고액으로 해서 2,500만 원 가량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누가 봐도 왜 그랬을까라는 의혹은 분명히 드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설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와 관련된 거고 또 하나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에게 이제 의혹의 화살이 겨누어지는 것은 도대체 화천대유라고 별 실적도 없는 회사가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자본금도 조금밖에 내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저렇게 걷어갈 수 있는 거냐. 이 선정과 공모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적어도 화천대유가 신생업체인데 여기서 수익을 많이 올렸다라는 의혹만큼은 논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SPC라고 하는 특수 법인을 만들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자본을 끌어들일 때 출자를 받아서 이 법인을 만드는데 예. 거기에 자본을 지출한 그 은행 컨소시엄은 직접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종의 주식회사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소유를 하고 있는 쪽과 경영을 하고 있는 쪽이 분리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돈을 쓰려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따로 만들어서. 예. 예. 그래서 신생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고요. 다만 나머지 두 곳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먼저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 먼저 만들어져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 다른 곳들은 떨어졌지만 그 자산관리회사가 없었던 것이고 자산관리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경우는 당시의 평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00점 만점에서 20점 배점이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대유라고 하는 게 분명히 신생업체였지만 그리고 법적으로 신생업체를 만드는 게 맞지만 그게 신생업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2008년, 9년부터 쭉 저 대장동 개발주구에 예. 그 개발을 하려고 투자를 시도했던 민간 업자들이었다는 거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결국에는 가장 초점이 되는 건 그 민간업자들과 누가 연결이 돼서 저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도움을 줬거나 했냐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2004년부터 등장하는 이름들이 자꾸 겹치고 해서 2020년까지 오는 걸로 봐서는 대장동 땅에 눈독을 들이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탐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공모 조건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특혜를 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들어오겠다 이런 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마 어쩌면 성남시 공무원들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계속 저쪽이 더 많이 가지고 가도록 짜여졌든지 아니면은 그 중에서 누구는 혹시 또 협조한 사람이 있을지 이건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예, 수사를 해서 밝혀내. 다만 그러나 많이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특혜다라고 하기에는 네. 뭐 이거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시점 자체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저 사업을 설계를 할 때는 구상을 할 때는 동등하게 거의 1,8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양쪽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뜻밖에도 이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게 우선 이쪽에 1,800을 확보한 다음에 남는 것들을 가져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남는 게 훨씬 커져버린 거거든요. 그거를 예상하라고 저것을 선정을 해줬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과연 예상하고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건 뭐 이제 경찰 조사에서 그때그때의 어떤 부동산에 관한 이런저런 전망 같은 것들도 다 소집해 보면 아 예상치 못했던 거다. 충분히 예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배임에 속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해석이 되겠죠. 네, 만약에 예상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배임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등 야당 쪽에서는 특검을 계속 요구합니다. 경찰이나 뭐 검찰의 수사가 이제 한쪽에서는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 나오는 전문가들에게 꼭 물어봅니다만은 특검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옳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재명 현재 지사 내지는 지금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라는 그 연결고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으로 오를 수조차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특검법 자체에서 대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는 왜 화천대유와 그때 당시 출자했던 쪽에 지분이라든가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제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서 뭔가 연결고리가 혹시라도 있다라면 문제가 될 텐데 그걸 들여다보는 것,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럼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데 이 사건의 의혹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힘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정책을 돌리면서 부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부가 집중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사회 구조적으로 큰 문제일 것 같아서 아무튼 수사에서 좀 명명백백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누구인지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했고 이 지사는 국민의힘의 자충수라며 반박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수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관계사 임원이 이재명 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 지사라는 연결고리가 나왔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입으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백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드러난 연결고리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 지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 역대급 일확천금을 설계한 몸통인 이재명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지목한 인물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금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겁니다. 어제 자기들이 해놓고는 오늘 와서는 나보고 무슨 몸통이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당신들보다 훨씬 높다. 민주당 역시 곽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겨냥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 이것은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 제명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현재로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검경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장의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이번엔 대검찰청입니다. 공수처는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대검 12층에 있는 수사정보 담당관실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과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부터 근무했던 사무실입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도 이곳에서 손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해 고발장 작성 흔적과 검찰 내부 전산망의 실명 판결문 열람 기록 등에 대한 확인에 주력했습니다. 공수처는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다시 부르는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인물인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조 씨에게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손 검사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번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등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2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윤 전 총장의 사건 재배당 지시에 반발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텔레비전 토론에서 맞부딪힙니다.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얘기부터 한다면 본경선 11번째 TV 토론이죠. 잠시 후에 진행되는데 이제 후보가 김두관 의원이 이제 사퇴하면서 4명 남았습니다. 예. 후보들이 이제 상당히 좀 더 격렬하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겠죠. 거의 이제 구분응선에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이 2차 슈퍼위크입니다. 예. 2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꺾지 않으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TV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상파에서 또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아마 관심이 되고 내일도 아마 기사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결국 이 구도를 어떻게 깨느냐의 문제인데 예. 지금 다른 후보들은 후보들끼리 싸우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깨지 못하면은 후보들끼리 싸우는 후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뭔가 좀 잘못 전략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서 오늘 추미애 후보 뭐 중도 사태로는 언급했다가 추미애 후보가 비열한 전략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또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게 썩 신호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자꾸 사퇴하는 후보들이 나오는데 그 표를 무효표로 만들면 이기는 사람, 뭐 다른 후보들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50%를 넘기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추미애 후보도 사퇴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문제가 그렇죠. 생기고. 이낙연 후보 측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대세론까지 꺾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득표율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예. 그런데 지금 정세균 후보의 무효표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 그 무효표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다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지금 수세에 몰렸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누적으로 따지면 53 아니면 방법을 바꾸면 51 아니면 53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남은 어떤 불씨가 있을지 역전할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제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정세균 무효표 얘기까지 꺼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선거인단은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관련됐다 이런 증거가 하나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여론이 출렁거리거나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변수가 작동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뭔가 다시 불씨를 만들어서 뭔가 좀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룰 자체의 문제를 지금 자꾸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지난 주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도 그렇고 뭐 그동안의 흐름을 쭉 보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1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이제 2중을 형성하고 이낙연 1약 나머지는 이제 10% 미만의 이제 다른 이제 군수 후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흐름이 점점 굳어지는 거 아니냐 비슷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요. 이런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언급하신 거는 MBC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걸 언급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편차가 심한지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명하고 통화를 해서 꼬치꼬치 하나씩 다 물어보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MBC 조사의 경우에는 안심번호를 통해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겁니다. 전화 면접.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좀 뒤지거나 이런 조사 나오는 거 보면 ARS 조사예요, 보통. 그러니까 ARS 조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포집이 좀 더 많이 된다고 하는 평가가 공통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런 건 보통 ARS 조사로 많이 나오고요. MBC 같은 조사의 경우에는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의 포집이 조금 더 많이 된다고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 결과가 이렇게 대충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격차가 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확실히 넘어와 보죠. 근데 모든 후보들을 쭉 늘어놓고 조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들이 이제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제일 낫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어떨까요? 이게 홍준표 후보가 정말 잘한 것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했다보다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제 여기에도 여론조사 방법론에 관한 비밀이 숨어 여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후보별로 조사한 게 선호도 조사입니다. 여야 후보 다 섞어서 한 거예요. 그걸 보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16%포인트가량 차이가 나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면 이재명 39, 이낙연 30. 예. 그래서 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줄어드네요. 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후보만 조사를 한 걸 보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앞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서로 국민의힘 후보를 가지고 조사할 때도 범여권 지지층이 응답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 가지고 조사를 할 때에도 범야권 후보층 지지자들의 응답이 거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좀 약해 보여.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도 보이는데 사실 그거는 전략적으로 뭔가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를 놓고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죠. 네. 범여권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홍준표 후보 쪽에 지지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범야권에서 볼 때는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비교하면 이재명보다는 이낙연 쪽에 조금 더 지지세를 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아직도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한 10에서 20%포인트가량 높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윤석열 후보 지지를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앞섰다. 그러면 확실하게 대세를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평가하기는 예, 조금 이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배경을 이제 등에 업고 오늘 네 번째 TV 토론을 벌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보나마나 집중 공세를 받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건 돌발 변수가 자꾸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열공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된 질문을 하게 되면 준비된 답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차별점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후보가 정책에 대한 얼마나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막 당황한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계속 뒤적거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자질 문제가 자꾸 나왔던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다른 후보가 던졌을 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청약 통장에 대한 답변이나 그렇죠. 이런 건 아마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나왔을 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얼마나 잘 스무스하게 넘겨주느냐. 이게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실수하는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 거. 그게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최대의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뭘 하다가 조금 묻고 하면 몰아가지고 다 질문부터 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사소한 걸 갖다 쓱 던지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표정도 보이고 그렇죠. 또 말실수도 나오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는 안보에서 걸렸는데 이번에는 또 안보만 열심히 했는데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아마 다른 후보들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윤 전 총장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 후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튼튼한 안보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그렇죠. 전술 핵 배치 문제하고 그다음에 핵 공유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무지한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반응까지 나왔었고요. 하다못해 한미 연합 작전인 작게 501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볼 때 상당히 불안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또 질문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질문하고 실수를 유도하느냐. 예. 뭐 이거는 윤 전 총장과 관련돼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다른 후보는 많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윤 전 총장한테 관심이 쏠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들한테 홍준표 후보가 의외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다고 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잘 멈춘 듯하고 더 쭉쭉 안 뻗어가니까 확장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확장성은 여성 후보 쪽도 좀 어떻게든 젊은 여성들을 끌어와야 되는데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정책 발표를 한다 그러다가 또 뒤로 미뤘어요. 네. 뭔가 좀 어려움 좀 내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투표율을 보면 젊은 층의 투표율은 여성들 투표율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후보가 결정되는 결정률은 훨씬 더 높아요. 그렇다면 여성을 보고 지지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후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 정책 공약을 오늘 발표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다 그래요. 지금은 발표할 때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각 후보별로 가장 강력한 세대별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40대에서 가장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20대 남성들한테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나타났던 것도 20대 남성들 표가 나오기 때문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 정책, 여성들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하고 확장성을 노린다고 해서 여성 공약을 내세우게 되면 이대남들이 돌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단 그 확실한 지지층을, 세대별 지지층을 업고 가면서 일단 지지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캠프 내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이 여성 공약을 내놓고 어떻게 얻어맞는가를 잘 지켜보다가 뒤따라 나오는 것도 뭐 안전한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캠프에서 전략을 짜겠죠. 근데 뭐 지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그 대표의 이대남이라고 불리던 그쪽에 이제 많은 지지를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층이 옮겨온 측면도 있고요. 뭐 군 관련 공약이나 아니면 사법고시 개혁, 사법 시험 부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대남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뭔가의 공약들을 계속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지지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도 못 얻고 저쪽도 못 얻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0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일단 지금으로선 발표하기 어렵고 당분간 좀 어느 정도 지지세가 더 높아지고 난 다음에 그때 확장성을 노려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켜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얘기를 하죠.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그동안 민법상 물건으로 여기던 동물을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라고 언급하며 관련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SNS 단골 손님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고미와 원래 있던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공개하며 분양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과 반려묘 등을 좋아하는 동물 애호가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더는 동물을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려가구가 늘고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을 포함한 정치권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관련 공약을 내놨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0대에 이어 21대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자리 상태. 대선을 앞두고 개 식용이 고유 문화인지 아니면 동물 학대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본격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곧
유기 반려동물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개 식용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회적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자 동물단체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견단체와 현장에서는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동물단체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 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까지 얘기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식용 금지를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신탕 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개식용을 금지하면 종사자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겁니다. 다른 자영업자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일했을 뿐인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종에서 그냥 펜션을 하나만 팔다 살은 죄밖에 없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깜깜하기만 합니다. 진짜. 육견단체 역시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과 사육 방법 등이 전혀 다르다면서 개 식용을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 식용을 금지한다면 다른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을 허용해 주거나 폐업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타축종으로 갈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폐업 보상을 해주든지 정부가 거기에 걸맞는 지원책을 먼저 내놓은 이후에 공론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부 동물단체에서는 개 사육 농가나 보신탕 업계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개 식용 중단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달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잇따른 폐암 발생 문제, YTN에서 중점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폐암 발병 제보가 잇따르면서 19명이 집단 산업재해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산재를 신청한 급식실 노동자는 47명에 이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가까이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일하다 지난달 초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서금혜 씨. YTN의 죽음의 급식실 보도를 보며 발병 원인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음식에 들어갈까 봐 늘 창문을 닫아뒀던 급식실.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왔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세척할 때도 저희가 독한 약품을 많이 써요. 그런 약품도 많이 마시고 안 마시려고 해도 그거 할 때는 저희들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고개를 돌려도 이게 계속 따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떤 보상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돌릴 순 없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암에 걸린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차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참여한 노동자는 모두 19명에 이릅니다. 산재가 좀 떨어져서 그냥 같이 건강해져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예전처럼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6월 집단 산재를 신청한 이들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산재 신청 급식 노동자는 모두 47명.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는 폐암 환자들의 고통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되었지만 전문조사라고 하는 역학조사 중이고 이 전문조사는 최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 인정을 미루고 있는 행태에 의구심이 듭니다. 노조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처음으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현장 조리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이 지적한 대로 상방형 후드를 측방형으로 바꾸는 등 환기시설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급식실 환기시설부터 전면 교체해야 한다. 숨은 쉬게 해달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구에 교육부와 노동부는 답해야 한다.
노조는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교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집단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발병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어제 정기국회에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죠. 40년 만에 이제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앞에서 법안 제정 촉구 농성을 벌인 지 197일 만에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기본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만들어진 건 1981년 전두환 대통령 때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수용시설 지원법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집에 콕 박혀 있든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장애인들 법안 투쟁 다음 걸 보면 장애인 복지법이 그래서 겨우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1급, 2급 장애인 등급을 매겨서 등록하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등록이 돼야만 장애인입니다. 그래봤자 공공요금 조금 깎아주는 거죠. 이후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이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지다가 올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한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정 발의된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뭐가 다른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급, 2급 의학적인 정의에 따라서 등록제를 폐지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장애 서비스 이용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는 아주 요새 병이 심해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법안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겠지만 40년 만에 이뤄지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이 법안 발의 뉴스가 어떻게 보도됐나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보도한 언론들입니다. 장애인계 인터넷신문, 비장애계 인터넷신문. 우리가 잘 아는 그 언론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장애인은 차별받고 쫓겨나고 비참해 보여야만 언론의 기사거리가 된다는 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감염이 늘었고 수도권 밖에서도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2,000명 넘게 확진돼 국내 환자의 16.2%에 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보면 내국인보다 9배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확진 비율에도 백신 접종률은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1차 접종률은 65.7%, 완료는 24.4%로 나타났는데 미등록 외국인은 더 낮았습니다. 정부가 접종 정보를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연계하지 않는다며 불이익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그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임시 예방접종 센터를 운영해서 5인 이상 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방문 접종. 추석 연휴 이후 비수도권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그 전주보다 1.7% 늘었는데 비수도권은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여파가 아직 본격화하기 전이지만 신규 환자는 2,289명으로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전국적으로 이동량도 증가했고 만남도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좀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증상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들으신 대로 추석 이후 수도권 밖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외국인 집단 감염으로 닷새 연속 1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확진자 수 50명대 아래를 유지하던 대구.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4일 128명으로 급증한 뒤 닷새 연속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는 126명. 이 중 76명은 베트남 지인 모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이 주로 가는 달성군 유흥주점과 서구 노래방 등 2개 업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확진자 수가 벌써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인 등 외국인 6,4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아직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명부 누락이라든지 명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통해서 신속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 외국인 집단 감염은 인근 도시로 옮겨 붙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포항에서 확진된 외국인은 25명입니다. 이 중 14명은 추석 연휴 기간 대구나 경남 김해 등지에서 열린 외국인 모임 등에 참석했다가 확진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75명, 경남 63명 등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는 600명에 육박합니다.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일종의 증명서인 백신 패스를 발급해 시설 이용 등의 규제를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더라도 의료 체계가 받쳐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완치자에게 백신 패스를 제공해 사적 모임과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이라든지 또 식당, 카페, 다중 이용 시설 그런 거리두기를 완화한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방역 지표를 확진자 수에서 벗어나 위중증과 치명률 위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 전환은 성인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 이후 계획하고 있는데 권 장관은 하루 확진자 3,000명대에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3,000명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온다면 그럼 위드 코로나 전환도 좀 다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 수준이지만 저희가 의료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일상회복 과정에 국민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회복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출발점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 중이며 10월에 2차례 공청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방역 조치 강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이 늘면서 지난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층은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불편하고 답답해도 쓰던 마스크가 의도치 않은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난해 내내 쓰고 다닌 덕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던 폐렴 사망률이 1년 전보다 4% 줄었고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을 포함한 만성 하기도 질환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국내 10대 사망 원인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두기 실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바이러스 차단 등으로 인해서 호흡계통 질환 그 사망이 좀 감소한 걸로 보고. 코로나19 고용 한파에 삶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린 청년층의 고통도 여지없이 사망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살률은 줄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와 20대 남성 또 20대 여성은 너무도 많이 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유독 20대만 사망률이 5.8% 증가했습니다. 자살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청년들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과 더불어 또 실업이라든지 취업난이라든지 뭐 주거 불안정성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겹치면서 국내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는 암과 심장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9%를 차지했고 노인 인구가 늘며 처음으로 폐혈증이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암의 종류로 보면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암과 대장암, 위암, 췌장암의 순이었습니다. 고령화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 관련 질병으로 숨지는 여성은 남성의 2배가 넘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관계 복원 신호를 보내고 사흘 만이라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전 6시 40분쯤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 사실을 신속하게 알렸지만 비행 고도나 거리 등 정확한 재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군 안팎에선 신형 미사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형 탄도로켓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등의 탄두 개발을 끝내고 시험 제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사일이 극초음속 활강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미사일의 특징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는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하 5 이상을 비행해야 극초음속 무기로 평가를 하지만 첫 번째 시험 발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속도는 느리지만 탄두부에서 활강체가 분리가 되어 일정 거리를 비행하는 초기 테스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 모두 북한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한 김여정 부부장 담화 사흘 만에 발사한 것은 자신들이 요구한 이중기중 철회에 대한 남측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일종의 명분 쌓기와 또 한국을 그 정부의 태도를 시험하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발사체가 신형 미사일일 경우 전략적 대응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자강도 무평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심야에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쏘아 올려 주목을 받은 곳으로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는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화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주변국들을 먼저 공격할 뜻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반 연설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적대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永久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지 정책 포기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에 상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행동으로 적대시 정책을 처리할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유엔 무대에서 전 세계가 듣는 가운데 주변국들을 먼저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남조선, 우리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절대로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콕 집어 안보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언급입니다. 그만큼 남북 그리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과 북미 간 대화 진전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1789님, 대장동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서 집 없는 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3186님, 상대를 고발하기보다 퇴직금 50억 원의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6192님, 정상회담을 말하다 미사일을 쏘다니 북한은 참 믿기도 어렵고 예측도 정말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의 5633님,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